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영남 지역을 휩쓸었던 산불로 축구장 2,600여 개에 달하는 산림과 주거시설이 불에 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 체계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경남에서는 대형 산불의 구조적인 원인과 진화체계 문제점, 그리고 경남도의 대응 방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경상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안녕하세요. 그리고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남기훈 교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영남권을 휩쓸었던 산불은 열흘 만에 진화가 되면서 2022년 울진에 있었던 산불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해지는데요. 먼저 점점 대형화되는 산불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남 교수님. 산불의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 국내 산불 원인은 99% 사실 사람의 실화라든지 뭐 방화라든지 이런 사람의 활동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활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불이 난다는 건 불이 난다는 거거든요. 불이 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부터 이어오면서 고온 건조한 기온들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겨울철부터 이제 봄철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런 탈 수 있는 그 낙엽이라든지 뭐 나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건조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불이 날 수 있는 조건들과 그 불이 났을 때 확산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산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러면서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네. 홍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 산불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산불의 발생 원인하고 산불이 확산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산불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도시에서 불이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에서 불은 건물이 불이 탈 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초기 진화가 가능한데 가연성 물질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불이 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난연성 물질로 집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불의 확산을 막고 그 조기 진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산불이 확산되는 이유를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불 확산 원인은 인위적인 인재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에는 산을 계속적으로 난연성 숲으로 전환을 시켰어야 되는데 점점 더 잘 타는 가연성 숲으로 인위적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이게 30년 동안 이어져 온 산림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산불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의 문제를 조금 더 제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산불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나거나 발생하면 그 규모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대형 산불이 꽤 발생한 걸로 아는데 교수님 형태가 어떻습니까? 유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우리가 대형 산불이라고 하면 미국, 뭐 호주, 캐나다 이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산림 지형같이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급한 한계가 이제 와일드 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들불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사실 더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달 탈 수 있는 조건이 또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없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따로 놓고 본다기보다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산불이 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확산될 수 있는 조건들은 동일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요?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산불이 크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드는 나라가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예.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중해 지역의 남부 유럽 국가 이런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 국가들의 강수량은 뭐 한 500mm 전후, 그러니까 연간 강수량입니다. 우리나라는 1300mm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온도도 올라가지만 강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탈 확률이 더 늘어나고 더 대형화될 확률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온도는 올라가지만 기후변화에 의해서 강수량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500mm의 비가 오는 나라들과
1300mm의 비가 오는 나라를 똑같이 비교하는 경우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본과 중국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산불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형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저 지구 반대편의 호주라든가 그 캘리포니아, 캐나다 이런 지역하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왜 일본과 중국은 산불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만 급증하는가?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오늘 진행될 토론에서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남권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화선이었던 지리산 권역은 주불은 이제 거의 뭐 열흘까지 걸렸잖아요. 네, 주불 네. 진화에. 부지사께서는 현장에 계셨을 텐데. 네,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이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산불을 진행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일단 그 산청 하동 산불이 이렇게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건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 이상기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돼 있지 않느냐. 그 하나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우 건조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경남에서 비가 한 250mm, 1월 때 3월 때 왔다면은 올해는 한 55mm, 거의 한 30%밖에 안 왔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강풍입니다. 상당히 그 험한 지대이기 때문에 강풍이 그 당시 한 시속 한 17m 정도 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거의 태풍급이거든요. 이런 강한 바람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습니다. 상당히 한 20% 이하의 낮은 습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기후가 대형 산불을 유도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그런 게 전국적인 현상이 비슷하게 났기 때문에 어성이라든지 경북 어성 또 울주라든지 이런 데도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지리산 하동이 상당히 그 산세가 험합니다. 그 산이 난 지역이 구족산인데요. 그 높이가 961m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이 830m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험한 지형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데 사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두 분의 교수님 진단도 조금씩 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산불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논란이 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신 뒤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화마에 울창하던 소나무 숲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나무는 1970년대 정부의 조림 사업에 따라 전국 각지에 심어졌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산림 복원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산림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해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났을 땐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송진 등이 불에 잘 타는 데다 건조한 봄에도 잎이 붙어 있어 일단 산불이 나면 화렵수보다 더 강하게 오래 탑니다. 대형 산불은 소나무와 만나야 대형 산불이 되거든요. 소나무 숲에 불이 붙으면 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나무 심기 위주의 조림 사업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속가내지 못한 고사목 등이 산불의 연료가 됐고 높은 밀도 탓에 불은 더 쉽게 번졌습니다. 경남 산청의 경우 낙엽이 성인 허리 높이까지 쌓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숲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침엽수림 일부를 불에 강한 내화수종으로 대체해 불막이 숲을 조성하거나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 교수님,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는 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소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이 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산소는 충분히 있고 이제 불이 붙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탈 수 있느냐, 잘 타지 못하느냐는 측면인데 수종마다 잘 탈 수 있는 수종과 잘 못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탈 수 있고 오래 타고 그리고 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송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름 성분이거든요.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져요. 그리고 물이 접근을 했을 때
충분하게 그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지사님 이렇게 되면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요새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 사실 경남에서 많이 이렇게 좀 확산돼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이면 고사를 해가지고 완전 히 벌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대신 심는 게 이제 저희들 편백을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종을 이제 개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나무가 이렇게 계속 심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편백은 또 괜찮습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편백도 똑같은 침엽수림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산림 정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나무는 사실 죄가 없죠. 근데 소나무가 먼저 자랐어요. 우리 숲에서, 척박한 우리 숲에서 먼저 자라고, 그다음에 화렵수로 대체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화렵수로 자라는 숲을 계속적으로 소나무림으로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도 마찬가지인데, 소나무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죽어간다는 것은 반대로 화렵수림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나무 재선충을 막겠다고 계속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산림을 화렵수로 계속적으로 베어내고 소나무만 유지했죠. 이 정책이 결국에는 이런 큰 화재를 불러일으킨 거고, 지금은 또다시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고 그다음에 산불로 인해서 숲이 망가졌다라고 하고 다시 또 침엽수인 편백을 심는다. 우리 숲에 맞지 않거든요. 네. 우리 숲에 맞는 화렵수림이 건강하게 자라 올라오는 것을 또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또다시 대형 산불과 굉장히 큰 생태계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는 또 재난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을 과연 반복해야 되는 것인가? 30년 동안 해와서 결과가 아닌 것을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을 또 진행한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이다. 그래서 뭐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숲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이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접근이 어렵고 해발고가 높아서 산불을 끌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산청 산불 끝나자마자 바로 분석을 했는데요. 95%가 국립공원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립공원 안은 불을 끌 수 없었는데 피해는 5%, 전체 면적의 5%밖에 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의 산불 피해 강도는 가장 약했습니다. 거의 99%가 약한 피해 강도를 입었고요. 국립공원 밖에 있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들여서 숲을 관리해왔고 탈 것을 줄여왔고 숲가꾸기를 열심히 했던 그 숲은 결국엔 굉장히 강한 강도로 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가에도 피해를 준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고 나서 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산세가 오면이니까 불을 못 껐다 이런 단순 팩트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오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교수님 생각은 좀 다르십니까? 숲걷기 사업은 목적 자체가 산불에 대한 우리 내화성을 키운다든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숲걷기 사업이라는 건 사실 살림이 목적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산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숲걷기 사업을 해서 나무를 솎아벤다든지 그런 부분 연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연료가 작아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하면서 과연 산불에 대한 정책을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솎아배기를 한다든지 숲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산불의 얘기가 아니고 살림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산불에 대해서 숲가꾸기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숲가꾸기 사업에서 산불을 방어할 수 있는 조림을 한다든지 네. 방아수림제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의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는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숲가꾸기 정책이나 어떤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 갈 때 이쯤 돼서 이제 산불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불을 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시선들이 좀 들어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산림 내 임도를 확산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임도가 오히려 불길의 확산을 부추긴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지사님께 여쭤볼게요. 경남도는 최근 정부의 산불 대응제도 개선을 촉구했는데 여기 임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함께 건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임도 개선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은
산불 지나는 현장을 보면은 일단은 산세가 험하거나 산이 높은 지역에 불이 났을 때는 일단 주간에는 사람이 헬기로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인력으로 끈다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불 끄고 그 다음에 이제 헬기를 동원할 수 없는 야간에 저희들이 이제 사람이 진화대원이 가서 끄는데 일단은 그 사람이 가서 끌려고 하면은 이 진화차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임도를 길이 통해서. 나 있어야 예, 길이 나 되는데. 있어야지. 사람이 물도 가져가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물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만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2003년 3월 달에 합천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불 났는데 일몰 전에 진화율이 한 10% 됐는데 그때 임도가 있어가지고 한 90 밤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93% 정도 진화율이 보이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하동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몰 전에 진화율이 한 46%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아침에 진화율 한 63%. 그러니까 거의 진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남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이 실화가 거의 주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주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예. 이런 게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불이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데는 임도를 설치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임도를 둘러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홍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임도 확충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예, 산불은 일반적인 도시의 화재하고는 굉장히 다른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분에서 3분이 조기 진화의 핵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분에서 3분 정도에서 진화를 하지 못하면 이미 확산이 되거든요. 핵심은 그래서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산청 산불도 마찬가지고, 하동 산불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합천 산불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도로가 있는 도로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원인은 다 그 지점에서 발생했죠. 만약에 도로가 있어서 산불을 끌 수 있었다 그러면 확산되기 전에 이미 다 껐어야죠. 근데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미 확산이 된 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던 합천 산불과 하동 산불을 비교해 주셨는데요. 합천 산불은 가운데로 임도가 정확하게 그 산불 진화 임도가 나 있습니다. 하동 산불은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합천 산불이 더 커요. 더 크게 났고요. 그다음에 피해 강도 측면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임도 주변에서 산불을 끈 예가 없습니다. 합천 산불 대상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임도 주변으로 양쪽으로 전부 다 태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 강도 측면에서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이 두 곳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피해 면적도 합천 산불이 훨씬 더 큽니다. 산불에서 진화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화율은 굉장히 착각이에요. 99% 진화했다 그래서 불씨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산불의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 어차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99%의 진화는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다시 확 번지기 때문에 네. 이런 진화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죠. 그래서 산불이 이미 확산됐는데 임도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끈다.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태우고 나서 잔불을 정리하는 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부를 불의 제어하는 확산을 거.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 확산을 막을 때 임도는 오히려 더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예. 사람이 가서 접근해서 끄는 시간보다 확산되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남 교수님. 산불을 이제 막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도가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활용 가능성들을 볼 수 있고요. 임도 자체가 사실 있다고 해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산불 안에 터널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불의 터널 형태가 되면서 인력들이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진화 때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밑에서 시작을 했을 때 위로 지나가기 위해서 미리 인력이나 장비를 배치하기 위한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임도 자체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 최근에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산불에서 임도의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하거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한 편이거든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산불의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불이 그쪽 통로 쪽으로 해서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확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임도는 살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서 정책을 펴면은 이게 임도가 좋다 아니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 산불은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낳는 만큼 골든타임 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초동 진화를 위한 헬기 지원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신 뒤에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달 경북 의성 산불 당시 가장 먼저 진화에 나선 건 의성군이 임차한 헬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30분. 일부 거점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를 투입하기엔 촉박한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산불 초동 진화의 핵심 전력은 각 지자체의 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민간에서 임차한 헬기는 모두 77대.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 대 빌리는데 매년 수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가까이 들지만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하는 가격에 입찰을 안 들어오는 거죠. 헬기 자체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지자체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산불 초기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강원도의 임차 헬기는 경기도의 절반 수준입니다. 임차 헬기 한 대가 서울 면적 3배 수준의 산림을 지켜야 합니다. 비용 부담 탓에 공동 임차에 나서거나 아예 운용을 중단한 지자체마저 있습니다. 조기에 진화를 해서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재정당국에서도 지방정부의 헬기 임차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국비 지원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임차 헬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부지사님, 이번 네. 지리산권 산불에서 네. 헬기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보통 헬기가 한 30에서 50대 정도가 하루 투입됐는데 총 한 379대입니다. 예, 그 정도 투입을 됐고 저희들 뭐 소방차라든지 진화차 이런 장비를 투입했는데 특히 뭐 소방차라든지 이런 거는 그 마을 보호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진화차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산불을 끄는데 직접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투입됐기 때문에 사실 산불을 얼마나 빨리 끌 수 있느냐는 헬기가 얼마나 많이 동원되느냐가 사실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 실제로 근데 그 좀 약간 이제 좀 우리가 개선이 필요한 거는 야간에 헬기가 뜨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야간에 산불이 확산될 경우에는 이게 대한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니까 야간에 보는 게 습도가 낮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헬기 운용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헬기가 저희들이 보면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헬기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헬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특히 경남은 한 7대가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청 하동 산불 날 때 고성도 났었고요. 함양도 났었고요. 김해도 맞아요. 났고요. 예. 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났고 경남도 여러 군데에서 났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도 사실은 필요하면 또 지원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그쪽에 빨리 조기 진화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헬기를 못 받았는데 산림청 헬기를 포함해서 저희들 아까 얘기했듯이 일일 30에서 50대지만은 저희들이 경북 어성으로 산림청 헬기가 일부 갔을 때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준 데가 사실 전남입니다. 전남이 보통 저희들이 한 5대 정도 일을 저희들 제공해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리산에서 산불이 날 때는 지리산이 3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 전북, 경남인데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MOU를 맺든지 해가지고 네. 지리산한테 바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헬기 어려운 점 두 번째는 헬기 운행 시간입니다. 저희들 아까 1일 30대에서 50대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동률은 보면은 한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많이 떠봐야 지금 이게 현장에서 보면 한 7, 8밖에 안 봅니다. 하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왜냐면은 이제 기름을 급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또 가야 돼. 그 담수를 하는 데가 바로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멀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또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용률은 한 30에서 40%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헬기가 운행하는 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교수님, 그 30-40% 가동률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여러 차례 보도에서 나왔지만 그 허가 절차도 밟는 것도 상당히 좀 복잡해서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헬기 운용이 어려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좀 헬기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하셨으면 먼저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헬기라고 하는 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헬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헬기들은 산불 전용 헬기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림청 헬기 같은 경우도 모든 헬기들이 산림청 불을 끌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일부는 이제 정찰이나 지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담수 능력이 일단 산림청 헬기들에서 가장 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단계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림청 헬기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이 최소 30분이 걸립니다. 30분이 걸리고 출동해서 담수를 뭐 미리 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갔을 때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물을 뿌려봤자 이미 확산을 늦출 수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산불이 증가를 하면서 산림청 헬기 운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운용 시간에 따라서 헬기는 정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비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노후화되면 그 정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헬기는 많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산불에서 활용할 수 있고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헬기들은 숫자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석환 교수께서는 헬기 운용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헬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조기 진화의 빠른 출동을 통해서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전부 다 확산된 후에 헬기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죠. 부시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산불은 건조화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지금 확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불이 발생하면 건조화와 강한 바람에 의해서 1시간, 그러니까 헬기가 출동하는 최단 시간인 1시간 정도에 이미 수 킬로미터의 화선을 형성합니다. 그 수 킬로미터의 화선을 헬기가 끈다? 헬기 한 대당 1시간에 한 10m 정도를 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수 킬로미터의 화선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헬기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산불에 대한 특징을 전혀 모르는 얘기죠. 이 일본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예를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8배나 많은 산불 진화용 헬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대형 산불이 올해 한 건이 났긴 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산불도 커지지 않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산불이 점점 커지는가. 이것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본 후에 헬기를 더 많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그럼 일본이 헬기가 많아서 불을 잘 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분석이 끝난 후에 헬기를 확보해도 늦지는 않는 거죠. 헬기는 확산이 된 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남 교수님. 그러니까 대형 산불을 계기로 헬기보다 이제 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고 이제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그 부분에서 저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헬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고정익 항공기는 보통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 이제 우리가 들불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확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 대량의 물이나 소화약재를 뿌리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림 지형이 굉장히 굴곡이 심합니다. 네. 그리고 공중에서 뿌리게 되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소화약재가 밑에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고동의 환경에서 우리가 많이 뿌릴 수 있으니까 아마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부 그 이제 헬기에서 담수를 해서 뿌릴 때 밑에 내려가지 않는 물들이 보이실 거예요.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라 그러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좀 무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소약제들이 있거든요. 우리 첨가제를 넣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함께 연구가 돼서 우리가 이걸 도입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헬기 운영할 때는 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의 네. 항공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당연히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냐? 물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또 이쯤에서도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바로 인력과 장비입니다. 먼저 이제 진화대원 대다수가 고령이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투입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지사님. 네, 그거는 뭐 사실 그 고령인 거는 맞는데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이제 투입된 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산불 진화에 대해서 진화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면은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특수 진화대나 공중 진화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은 경남은 없지만은 강원하고 경북에는 소방 산불 진화 특수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 인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번 산불을 겪으면 느끼는데 우리 지역도 소방 산불 진화 특수구조대 인력을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가지고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에서 운영한 게 이제 그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저희들이 한 98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고령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산불을 진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저희들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그 신분을 갖다가 이제 공무적으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처우 개선을. 네, 처우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또 장비도 조금 더 산불에 특화된 그런 장비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진화 장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현실을 고스란히 담은 뉴스 보도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지난달 산불에 휩싸여 4명이 숨진 경남 산청의 구곡산 급경사지.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진화대원 5명도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우니까 꺼졌지. 그냥 뭐 목숨만 살기 어렵고 그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고 당시 진화대원들이 착용한 안전모 사진입니다. 불에 그을려 여기저기 쪼그라들었고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방염 기능이 없는 건설 작업용 안전모입니다. 안전화도 일반 등산화였고 장갑은 불에 쉽게 녹는 재질이었습니다. 산림청 규정에는 산불 진화용 안전모와 안전화 등은 방염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방염 장비가 전혀 없어서 모두 당황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몸을 피하느라고 위험한 상황에 더 노출됐을 거로 보입니다. 방염 진화 장비를 쓰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은 산림청과 광역자치단체에 있지만 대부분 수량 파악에 그칩니다. 기초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탓합니다. 나도 아직 한이 당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인력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진화대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대로 된 안전 장비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 씁쓸합니다. 이 안전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는 현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 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 기본이 됐을 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장비들을 보시면 뭐 안전모라든지 이제 산불 진화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능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충분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 기준들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불이라는 것들이 뭐 소방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진화복도 마찬가지고 불에 안 탈 뿐이지 열은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의 몸에 피로가 덜 갈 수 있도록 보호복을 제작을 하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진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원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것들은 빨리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기준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좀 법적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주게 되면 이런 부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부지사님,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 이번에 이렇게 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어떤 뭐 장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저희들이 경남도가 가진 뭐 예산상의 한계도 있지만은 저희들 최대한도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국비도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이제 확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조심할 거고요. 물론 뭐 비용과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은 네. 저희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우리 경남의 어떤 살림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안전도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개선책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결국은 산불 지휘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산림청이랑 지자체랑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어떤 진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예. 저도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게 좀 지휘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걸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재난관리법에서 이게 재난이 되면은 저 지역 재난 안전 대책본부가 구성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가 구성됩니다. 산림청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휘체계가 좀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떤 일원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산불 현장에서는 산불이 지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도 해야 활동해야 되고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어떤 지휘 통솔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일원화된 시스템 네. 이런 걸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산불 지나면서 그런 걸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구축을 해 갔는데 처음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경남에 만약에 그런 좀 큰 산불이 발생하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번 걸 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이 산불 지휘 체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다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산에 불이 나면 산림청이 통합지휘본부를 지휘해야 되는가? 그렇다면은 학교에 불이 나면 교육부에서 학교의 불에 통합지휘본부를 총괄지휘해야 되나요? 섬에 불이 나면 해수부에서 총괄지휘를 해야 되는가? 상당히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산림청이 산불을 지휘하는 순간 지휘체계가 전부 다 분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디를 먼저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불은 커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는 가장 크게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명을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명 피해를 막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을 보호하는 걸 겁니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산림청이 총괄지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끈다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인력이 분할이 생기고 결국에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산불은 막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전문 인력의 양성과도 맥을 같이 하거든요. 3달 정도의 산불 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산림청의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은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간제 인력과 그다음에 그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확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가지고 오죠. 근데 소방청이 만약에 이 산불 진화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 그러면은 평소의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이 도시에 있는 불들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전문성을 1년 내내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불 진화의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지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체계가 분산이 되면서 더 큰 그럼 문제를 지자체로 일으키죠. 이관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거예요? 소방청으로 이관이 되고 지자체가 소방청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혹시 남 교수님 생각은 좀 다르세요? 뭐 좀 비슷한 생각인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이제 재난 유형별로 각 부서에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산불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재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는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나 투입이 또 있지만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관이 사실 소방청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 타워는 이제 각 부서가 돼버리고, 뭐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못하거든요. 또 이번에 산불 진화하면서도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헬기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컨트롤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도 떨어지고 헬기도 또 충돌 사고라든지 이런 또 대형 큰 또 2차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소방청이 됐든 전문 인력을 뭐 재난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할 수 있는 지휘 체계는 일원화해서 지자체를 컨트롤하고 각 유관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 사전에 뭐 산불 같은 경우도 한 부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소방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유관 기관들이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산림청에서도 뭐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계시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 뭐 청송 교소도 가서 대피 준비를 했을 때 그러면 그 기관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휘할래, 네가 지휘할래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책이나 대책에 대한 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아마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재민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부지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이재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불편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민이 자기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 어떤 낙담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이제 중앙정부와 저희들 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 지원금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인당 한 30만 원 특별재난지역 하동하고 산청 지역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저희들이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원하는데 가장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집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지역에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보면은 전파는 한 2천만 원 이상, 반파는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 집을 짓는 거는 상당히 사실은 해줄 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배 이상을 저희들이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양당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이번 주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불은 네모이다. 이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훈 교수님, 산불은 네모이다. 산불은 예방이다. 산불은 지금 발생을 하면 대형 산불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예방만이 답이고 그 예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책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산불 발생 원인인 인간의 활동에서 어떻게 하면 산불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점화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 돼서 정책을 좀 펴고 방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환 교수님, 산불은 네모이다. 저는 산불은 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숲은 강수량이 많고 그다음에 온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화렵수림대로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에 굉장히 강력한 숲으로 발달을 하는데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들여가면서 막아온 것이 결국에는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산불의 결과를 놓고서도
분석은 하지 않고 예산 투입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 투입이 더 큰 산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저는 뭐냐고 묻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산불은 네모이다. 산불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난이다. 그러나 같이 협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불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인 것은 뭔가 실화, 방화, 실제로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라든지 또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화목보일러 떼다가 번진다든지 실제로 주택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에 일어나다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현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오래된 가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석가를 못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주의를 주지만은 실제로 쉽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계도 활동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부분 조심하면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예방 활동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산불 끄면서 한 10일 정도 껐는데 제가 큰 힘이 됐던 게 자원봉사들 활동이었습니다. 자원봉사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옆에서 구호활동도 해주시고 이재민에 대해서 그분들 실의에 잠겨 있을 때 각지 직접 각종 불편상 심리 지원도 하고 구호활동도 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어려운 걸 내 혼자서 극복하는 게 그분들이 있어서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화 역량은 역부족이었고 지휘 체계는 흩어졌습니다. 산림 정책과 무너진 대응 체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점검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